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낮 2시 15분. 올해도 끝나가는 연말 분위기가 한창인 그날, 지방청 형사과의 박도연 형사는 뜻밖의 호출을 받는다. 화면에 떠오른 번호는 주민센터 담당자였다. 박 형사님, 지금 바로 주민센터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형사 인생 18년. 무수한 사건과 신고를 처리해온 박 형사는 안다. 연말 마지막 근무일에 특히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에 이런 식의 호출은 대부분 좋지 않은 신호였다. 긴급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신고는 아니고 누군가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20분 뒤 주민센터 사무실. 센터 소장은 얼굴이 창백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실종 신고는 어제 접수됐는데. 소장의 말을 정리하면서 박 형사의 직관이 울렸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실종된 사람은 이 동네에 50년 이상 살아온 여성 이미자. 남편을 10년 전에 여인 이후 독거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던 분이었다. 일주일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데 있었다. 신고자가 딸인데 요즘 자주 어머니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고. 박 형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 단순 실종을 넘어 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을 느꼈다. 30년 경찰 생활에서 봐온 패턴이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통장 이상 거래, 그리고 사라진 사람. 지금이라도 수색대를 출동시켜야겠습니다. 그렇게 2013년 12월의 마지막 주 사건은 시작됐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사건의 시작은 조용했다. 마치 평범한 오후처럼. 어느 주민센터나 그렇듯 오후 2시는 한산한 시간이었다. 창구 직원 이영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연말이라 이리저리 바쁜 와중에도 이날따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태였다. 몸은 주민센터에 있었지만 머리는 이미 내일 연차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려고요. 들어선 것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그를 따라온 30대 여성이었다. 평범해 보였다. 너무도 평범했다. 하지만 이영희 직원의 오랜 근무 경험은 즉시 뭔가를 감지했다. 남성이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적힌 이름은 이미자. 잠깐, 님이 이미자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답과 동시에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서류에 붙은 사진은 명백히 다른 사람이었다. 고령 여성의 얼굴인데 눈앞의 남성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 이건 신분증 사기다. 도용이다. 순간 이영희 직원의 몸에 긴장이 흘렀다. 신분증 확인을 위해 지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엄지손가락 부탁합니다. 지문 인식 기계가 나왔다. 남성은 손을 제출했지만 이상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만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 지문 인식이 실패했다. 다시 시도. 또 실패. 세 번째도 실패했다. 남성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떠올랐다. 그 옆에 여성은 남성의 움직임을 재빨리 관찰했다. 마치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은 패턴. 이영희 직원은 이제 확신했다. 이건 절대로 평범한 신청이 아니었다. 아, 죄송한데 신원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서요. 이영희 직원이 지문 스탬프를 꺼내려는 순간 그것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났다. 그들의 움직임은 빨랐다. 마치 이 상황을 여러 번 예행 연습한 것처럼. 서류도 챙기지 않은 채 말없이 주민센터를 나갔다. 돌아서지도 않고. 이영희 직원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노부모님이 괜찮으신가? 그 생각이 떠난 이후 이영희 직원은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탠드에 남겨진 서류를 들었다. 이름은 분명 이미자였다. 온라인에서 빠르게 검색했다.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나이대가 맞는 사람을 찾아냈다. 연락처를 클릭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받는 목소리는 매우 당황한 딸의 목소리였다. 어머니요? 어머니가 주민센터에?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형사 박도연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종자는 김태수 50대 초반. 박도연 형사가 받은 신고는 두 건이었다. 첫 번째는 이미자.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는 김태수였다. 형사 생활 18년에서 이런 우연은 매우 드물었다. 혼자 살고 있었고 다니던 회사도 최근 그만둔 상태입니다. 가족은 누나 한 명뿐이고 신고인은 김태수의 누나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닷새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했어요. 그 뒤로 휴대폰도 먹통이고 집에도 안 들어간 것 같고. 마지막 연락은 5일 전이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있을 조카 결혼식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행사도 빠질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했다. 형사들은 즉시 김태수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형사들은 예상과 다른 모습에 당황했다. 신문 기사가 정리되어 있었다. 신발도 제자리에. 침대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누군가 폭력적으로 끌려간 흔적은 없었다. 싸움의 자국도 물건을 던진 흔적도 없었다. 이것은 강제로 끌려간 실종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인가? 혹시 자살 같은. 누나의 말이 떨어졌지만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자살이면 유서가 있거나 다른 신호가 있을 텐데요. 이웃 주민들에게 물었다. 지난주에 본 적 없어요? 아, 4가지 전에 나가는 거 봤는데 짐을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는 건 줄. 짐을 많이 들고. 급히 나간 것은 아니지만 계획된 듯한 이동. 이것도 이상했다. 박도연 형사는 침대에 앉았다. 연쇄 실종.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보를 조합하면 주민센터에서 본 신분증 도용. 이미자라는 72세 고령자의 실종. 그리고 이제 김태수. 형사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건 무작위가 아니었다. 이건 계획된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무엇을 위한 실종인가?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다. 그럼 어디서 사라진 거지? 형사는 휴대폰을 꺼냈다. 김태수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했다. 지난 5일간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디로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전화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그것이 실마리가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한 명의 형사가 뭔가 큰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범죄의 서막일 뿐이었다. 통화 기록을 추적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번호 하나가 박도연 형사의 눈을 멈추게 했다. 김태수가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 그것은 낯선 번호였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 지난 5일간 총 8번 왕래했던 번호였다. 형사는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보했다. 이선영 50대 여성.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거주. 형사가 문을 두드린 것은 오후 5시였다. 이선영님이세요? 문을 연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녀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다. 네? 뭐가요? 김태수라는 사람을 아세요? 침묵.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형사는 확신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만난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최근엔 못 만났어요. 그런데 휴대전화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지난 3일 전 마곡 모텔에서 결제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그날 김태수와 통화했고요. 이선영 여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형사들은 마곡 모텔로 향했다. 객실 번호를 확보했고 열쇠를 받았다. 방을 열자 예상 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또 다른 중년 남성, 40대로 보이는 한 청년. 모두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형사는 무언가를 느꼈다. 서로를 보는 눈빛. 누군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은 미묘한 긴장감. 김태수라는 사람을 아세요? 형사의 질문에 세 사람은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다. 네,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너무도 일치했다. 마치 미리 계획된 듯이. 그들의 눈빛은 두려웠다. 두려웠지만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감. 자신들이 저질러온 무언가가 드러날까봐 하는 불안감. 박도연 형사는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를 없애는 범죄였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모두 한 명의 사람을 없애기 위해 한 팀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지금부터 당신들을 조사하겠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오후 햇빛이 모텔 방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도 어둠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형사는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2013년 12월 29일 일요일 오전. 신고는 한 시민으로부터 들어왔다. 검찰청 인근 도로에 며칠째 같은 차가 서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요. 평범한 신고였다. 흔한 신고였다. 주차 위반 신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박도연 형사의 직감은 다시 한번 울렸다.
이 사건은 이제 뭔가 이상한 정도를 넘어섰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형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차 안에는 박스가 여러 겹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물건을 운반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경찰이 그 박스를 열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시신이 나왔다. 이 시신은 김태수였다. 50대 초반 남성. 그 누나를 울렸던 김태수. 그런데 시신은 이상했다. 외상은 없었다. 폭행의 흔적도 상처도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죽었는가? 톡살? 질식? 약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오른손이었다. 엄지손가락이. 형사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김태수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피부가 정교하게, 매우 정교하게 제거되어 있었다. 마치 수술처럼.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한 일 같았다. 그 순간 박도연 형사의 뇌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쳤다. 주민센터. 지문 인식기계. 오른손 엄지를 끝까지 숨기려던 그 남성. 지문 인식이 실패했던 이유. 형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남자는 이미자였던 적이 없었다. 그는 누군가를 흉내내기 위해 남의 신분으로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문을 남기면 안 되는 남자였다. 왜 지문을 남기면 안 되는가? 이미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시신은 그 살인이 2번, 아니 그 이상이라는 증거였다. 김태수가 죽은 지 얼마나 됐나요? 법의학팀이 자세히 검사했다. 3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부 제거는 매우 정교합니다. 죽은 후에 한 것 같은데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의학 지식, 정교함, 계획성. 박도연 형사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화되고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2명 이상이었다. 이미자, 김태수. 그리고 아직도 짐을 많이 들고 떠난 누군가의 행방은 불명이었다. 모두 출동. 검찰청에 공식 신고한다. 형사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 사건은 이제 살인사건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검찰청에 보고되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었다. 차량 안 박스 속. 그곳에서 나온 김태수의 시신 위로 겨울 햇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형사는 생각했다. 이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개별적 범죄들의 연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 살인, 장기적 범죄 계획의 단편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몇 명이 더 죽어 있을까? 검찰청 인근 도로. 그 차 안. 거기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경찰서 조사실. 오후 3시. 이선영은 담담했다.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제가 죽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생각보다 빨랐다. 너무도 빨랐다. 살인 자백이 이렇게 쉬울 리 없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이선영의 입이 움직였다. 수면제를 탔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는 다른 대답이 나왔다. 아니면 방치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에는 또 다른 말이 나왔다. 목을 졸랐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말은 많았다. 너무도 많았다. 마치 영화를 본 후 여러 버전의 죽음을 섞어서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술이 많을수록 형사들은 더욱 확신했다. 거짓말이었다. 박도연 형사는 손을 들었다. 조사를 멈추라는 신호였다. 이선영 씨,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의 방법이 계속 바뀝니다. 수면제, 방치, 질식, 약물. 이 중 어느 것이 진짜인가요? 침묵.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데, 김태수가 왜 죽어야 했나요? 이선영의 얼굴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담담함이 깨졌다. 분노였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원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전부 핑계였다. 형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김태수의 통장을 추적했을 때 정말로 놀라운 것들이 나왔다. 신분증 도용. 그것은 신분증 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산 이전을 위한 것이었다. 김태수의 명의로 대출이 나가고 있었다. 그의 명의로 자산이 이전되고 있었다. 통장에서 돈이 흘러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산의 흐름 끝에는 이선영이 있었다. 신분 위장, 재산 이전, 대출 사기. 형사가 차례대로 나열했다. 이게 진짜 이유 아닙니까? 감정이 아니라 돈이 이유 아닙니까? 이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형사가 계속했다. 왜 엄지손가락을 제거했습니까? 그건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형사는 천천히 말했다. 지문 없이 신분증 재발급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신분증으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위함이었다. 이선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조직화된 재산 탈취? 신분 도용을 이용한 금융사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한 살인. 당신들은 한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고 재산을 빼앗았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버렸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미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이선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형사는 알았다. 또 다른 시신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조사실의 형광등 아래 이선영의 진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감정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 탐욕이 드러났다. 당신의 조직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당신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형사의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정의가 움직이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2014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이선영에게 내려진 판결은 중형이었다. 계획살인죄, 사기죄, 신분도용죄, 재산탈취? 그녀의 공범들도 각자의 형을 선고받았다. 형사 박도연은 방청석에서 판결을 들었다.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사회의 약속이자 질서였다. 하지만 법정을 나선 형사의 마음에는 뭔가 남아있었다. 찜찜함. 그것은 피로도 만족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의문이었다. 왜 끝까지 거짓 동기를 더 씌웠을까? 형사는 다시 질문했다. 이선영은 마지막까지 분노, 배신, 원한을 외쳤다. 감정적 동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통장은 거짓이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돈이었다. 그렇다면 왜 거짓 동기를 끝까지 유지했을까? 그것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죽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기억되게 하려는 의도. 그것이 범죄자들의 심리였을 거야. 형사는 중얼거렸다. 이미자, 72세. 남편을 잃은 독거노인. 지금은 유골로만 남아있었다. 김태수, 50대 초반. 조카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외로운 남자. 그의 신분으로 빌려간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그들은 죽음으로도 모욕당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형사를 관통했다. 만약 주민센터 직원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심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선영은 여전히 그들의 신분으로 돈을 빌려갔을 것이다. 신용카드가 나갔을 것이다. 대출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었다. 작은 의심.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피해자들을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넓은 의미였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말이었다. 작은 관심이, 작은 의심이, 한 사람의 양심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형사는 또 다른 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말없이 사라지고 있다.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또 다른 메시지였다. 법원의 판결로 끝난 것은 이 한 가지 사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구조는 여전했다. 고독한 중년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된 범죄들, 신분증 도용, 재산 탈취, 살인. 그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었다. 그것들은 사회의 틈에서, 작은 관심의 부족에서, 누군가의 외로움 속에서 자라났다. 형사는 사건 파일을 덮었다. 하지만 파일을 덮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딘가의 오래된 주택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분증이 도용되고, 재산이 흘러가고, 누군가는 말없이 죽어간다. 그 순간을 누가 잡아낼 것인가? 그것이 이 사건이 정말로 던지는 질문이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향한 말이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당신의 작은 의심이, 당신의 양심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판결문을 남기고 법정을 나선 형사는 그것만을 생각했다. 2013년 12월 30일 연말의 마지막 근무일에 시작된 한 통의 전화. 그 전화가 없었다면 이미자라는 72세의 할머니는 또 다른 범죄 피해자의 이름으로 묻혔을 것입니다. 김태수라는 외로운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신분으로 약탈당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직원 이영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노부모님이 괜찮으신가? 그 작은 관심, 그 작은 의심,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조용히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분증을 도용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분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피해자들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향한 말입니다.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최근에 낯선 사람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근에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으셨거나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으셨나요? 평소처럼 연락이 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런 작은 신호들, 이것들이 생명을 구합니다. 경찰서의 형사도, 법원의 판사도, 검사도 모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작은 관심입니다. 이웃의 안부, 가족의 확인, 의심스러운 일에 대한 신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일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이선영이 감옥에 가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났지만 같은 형태의 범죄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당신의 한마디가, 당신의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